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응? 이모부 응? 너무 오래간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얼마 만이지? 지금? 8개월 만입니다. 아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안, 내가 많이 좀 바빴어. 바쁘신 것 같긴 해요. 막 투자 받으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어떻게 이것저것. 알았어? 나름대로 저 관심이 많아요. 이모부께. 이모부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 회사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나름 기사도 찾아보고 한답니다. 아 그래? 투자 얘기 너무 궁금해요. 그래. 투자 얘기? 대체 얼마나 바쁘셨으면 투자도 받고 꼭 해주세요. 투자 얘기는 다음번에. 왜냐면 기회가 오늘은 이때까지 우리가 37강 했었나? 네, 그 정도. 37강까지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점을 딱 찍고 그래서 프로로 총정리인가요? 총정리 한 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 시작하는 걸로 할 거야.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때까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잖아, 그지? 그 중에서 건축주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만 이제 뽑아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할 거야. 그럼 킥포인트네요. 키포인트. 그래서 건축주 시각에서 건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이제 알아볼 거야. 우선 첫 번째로 세 가지 주제로 할 건데 네. 첫 번째로 건축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어떤 과정으로 건축이 진행되는가, 세 번째로 공사비, 수익성분석. 나름대로 다 요목조목 중요한 것들이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오늘 사용될 자료가 내가 지금 바빠서 원고를 못 만들었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세미나 했던 자료를 내가 좀 쓸 거야.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줘. 아니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할 건데 네. 첫 번째 토지주, 건축주, 건물주. 요 용어는 이제 기억나? 네네. 그렇지. 자, 토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 그대로 땅주인. 땅주인. 근데 이제 이거를 건축을 하면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만 건축주야. 네네.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네.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이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를 뭘로 내는가 하면 주택 신축 판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이걸로 내게 되고, 임대를 하게 되면은 주거용 건물인데요, 비주거용 건물인데 이렇게 내게 돼. 네. 그러면 실제로 이 둘 중에 어떤 게 건물주냐 하면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주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네. 이걸 가지고 임대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거고,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통 시행사나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건물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거지. 일종의 약간 매매업자 같은 그렇지, 느낌이네요. 판매업인 거야. 네네. 건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걸 땅, 건물, 건축물, 건물에 대해서 이제 가치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네. 대지는 가치가 없어. 일단 잠재적인 가치만 있는 거야. 땅이 건물이 없으면 이 대지는 땅 건물을 짓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목이 대지인 거거든. 근데 네. 건물이 없으면은 얘는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치만 지금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농업인의 딸로서 약간 좀 당황스러워요. 잠재적 가치 있다가니까. 농지는 거기에서 벼농사를 짓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걸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건 대지니까. 대지는 건물이 있어야만 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없지. 네네. 농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치가 생기는 거고, 건축은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일이 건축이고, 건물이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되는 거야. 진짜 눈에 보이는. 그렇지. 네. 실질 여기서 가치라고 하면 돈인 거지. 네. 자, 그러면 대지의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보면 건물이었거나 오래된 건물의 대지의 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가격으로, 잠재적인 가격으로 대지의 가격이 매겨져.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있는 게 상업지역, 네. 짙은 노란색이 일반 주거지역, 옅은 노란색이 삼종 일반 주거지역. 자,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이건 공시 가격으로 한 거야. 네. 평당 5,900만 원. 네.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당 2,900만 원. 더 적죠. 삼종 일반 주거는 평당 4천만 원. 자, 얘는 모퉁이 딱 두고 같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에 상권적인 차이는 전혀 없어. 그쵸. 똑같다고 보면 되죠. 그치, 똑같은 거야.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상업지역인지 일반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3종 일반 주거지 구분이 안 될 거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생겨. 왜 이런 가격이 차이가 생길까? 지역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렇지. 그게 있어서. 상업지역이면 당연히 건물을 높게 질 수 있고 주거지역은 건물을 낮게 질 수 있고 그거는 우선은 이제 기억나지? 네. 표. 응?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 1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 네.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에서 800%. 800%. 요거는 이제 조례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지역마다 이게 다 달라. 네. 자, 이거를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1종 일반 주거지역은 150%니까 150평. 1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니까 250평. 상업지역은 800평을 지을 수 있지, 그지? 네. 그러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땅은 15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80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 어느 땅이 더 값어치가 있을까? 800평.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800평이 그렇지. 더 값어치 있죠. 그 대지의 가격은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가치에 따라서 토지 가격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시지가가 1종 일반 주거는 2,900만 원, 얘는 4,000만 원, 얘는 5,900만 원이 책정이 된 거야. 자, 그러면은 건물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까 토지 대지의 가격은 잠재적인 건물의 가격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네. 그럼 건물 가격은 뭘로 만들어질까? 돈이겠죠. 아무래도. 그건 당연히 임대 수익에 따라서 수익. 건물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네. 자, 요 표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있는 내용 가져온 거야. 네. 수익성 빌딩인데 여기가 매매가가 44억 원. 그리고 수익률이 5.57%야. 어마어마한 거야. 엄청. 왜냐하면은 요즘 1금6금 같은 경우는 저 이자 이자가 1%도 안 돼. 네. 거의 그냥 영. 그렇지. 2금6금 가야지 겨우 1%대 후반이거나 2%대 초반 정도인데 맞아. 여기는 거의 6%대야. 은행에 내가 넣어놓는 것보다 3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수익이 8%까지 올라가.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네. 수익률이 좋은 거야. 자, 그럼 얘의 매매가가 수익률이 어떻게 매겨졌는가 보면 월 임대료 1,880만 원 곱하기 12 네. 나누기 매매가의 44억에 빼기 보증금 3억 5천으로 해서 수익률이 5.57%가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이 돼. 그런데 여기서 아까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지, 그지? 그렇죠.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출. 하면은 월 수익 곱하기 12에다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누기 매매가 빼기 보증금 빼기 대출금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와. 근데 왜 대출을 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을까? 그러게요. 이자가 낮아서. 수익률 비해 훨씬 이자가 낮으니까. 그렇지, 낮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 이자가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매매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에 나누기 수익률 더하기 보증금이. 네네. 이렇게 매매가가 만들어져. 자, 월 임대료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자,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느끼지 않니? 왜요? 여기는 보증금? 건축비가 안 들어가. 그러네요. 토지가도 안 들어가. 그러네요. 그럼 건축진 기간 동안 쓴 돈은 담겨 있지 않는 거잖아요. 건물을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매매가는 네. 토지비 더하기 건축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네. 살 때는 원가도 있고 이윤도 있고 그렇죠. 관리비도 있죠. 건물은 그렇게 가격이 매겨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수익률과. 매겨지냐면 매매가는 오롯이 이 건물을 내가 샀을 때 수익이 얼마가 되는가로 매겨지는 거야.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맞는 걸 수도 이게 있어요. 맞아. 네, 그렇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가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빌딩이 하나 있어. 아니면 건물이 하나 있어. 이 건물을 사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은행에 내가 예금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하고 내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하고 어느 게 더 큰가가 이제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건물 가격은 반드시 토지비하고 건축비보다 커야 돼. 기본이 그래야죠. 당연하죠. 그거. 당연하지, 그지? 네.
만약에 건물 가격이 토지비하고 건축비보다 낮으면 이 사람은 건축을 하면서 손실을 본 거야. 너무 큰 손실이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건축주가 만드는 가치가 뭐냐 하면은 건물 가격 빼기 토지비와 건축비를 뺀 게 건축주가 건축을 함으로써 얻어가는 이익이 되는 거야. 네. 자, 가치 측면에서 보면 토지 가격이 있지. 여기에는 잠재적인 가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가치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토지 가격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건축비를 넣었어. 네. 그리고 나서 건물이 지어지면 네. 여기에서 매매가 만약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건축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매매가 빼기 토지비의 건축비가 되는 거고. 아,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산 사람은 수익이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네. 거야. 그러면 건축주는 큰 리스크, 건축이라는 리스크를 지고 가치를 만드는 거지, 그지? 건물이란 가치를. 이게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그렇죠. 어렵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건물주는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같이 건물을 산 사람이 되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걸 한 그렇지. 거니까. 완성품을 산 거고 네. 건축주는 물건을 건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건축주는 건축을 하는 걸로 인해서 가치를 만드는 사람, 메이커인 거고 건축에 대한 주인인 거야. 오너가 되는 건데 건물주는 돈만 있으면 건물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다 살게요. 그렇지. 근데 건축주는 아무나 못 해. 왜냐면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건축은 알고 있어야 될 게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 리스크가 동반이 돼. 그럼 그 리스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하면 불확실성 곱하기 비용으로 돼. 자, 건축을 할 때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건축을 하기 전에는 건물의 규모가 어떻게 될지 용도가 어떻게 될지 아직 미정. 그렇죠. 그냥 더 머리가 아프고. 건축비가 얼마가 될지 아직 몰라. 건축 기간이 얼마가 될지도 아직 몰라. 임대료나 분양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아직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계획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100. 그냥 꽉 차 있는. 만약에 설계를 했다. 그러면 도면이 있을 거니까 이제 건물의 규모하고 용도가 결정이 된 거야.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진 거고 시공사고 계약을 하면 이제 기간도 결정이 됐을 거고 건축비도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또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지는 거고 준공을 하고 나서 임대를 하면 임대료나 분양금액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죠. 불확실성이 이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비용 측면에서 보자. 비용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 그지? 그렇죠. 그냥 계획만 진짜 말 그대로 그렇지. 계획이니까. 계획에 필요한 비용들만 들어가. 네. 자, 그러면 설계를 하는 동안 전체 건축비 한 3에서 4% 많으면 5% 정도가 설계할 때 들어가고 공사를 할 동안에 건축비의 96에서 97%가 다 들어가. 돈이 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뒤쪽에서 비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불확실성하고 이 지금 비용하고를 곱하면은 이렇게 큰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할 때 리스크의 높이가 결정이 돼 버리고 그리고 설계에 따라서 시공 리스크가 결정이 돼. 그래서 리스크의 크기는 이 전 단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리스크의 높이가 결정이 되고 이 리스크를 설계하는 동안은 관리를 하는 거고 시공에서도 설계에서 만드는 리스크 높이를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건축은 리스크의 높이를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건축주가 바라보는 뷰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건축 리스크가 아까 불확실성 곱하기 투입 비용이라고 했지. 그러면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확실성도 줄여야 되고 비용도 줄여야 되죠. 그렇지.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투입 비용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비용들이 있어. 이 비용을 더 낮추면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낮추게 되면 불확실성은 더 커져. 왜냐하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그 다음에 리스크 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필요한 거 꼭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한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는데 네. 만약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 도면이 다 안 나왔어. 설계비를 줄이려고 설계 안 도면을 돼. 반만 나온 거야. 그럼 안 돼요. 반만 돈을 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반쪽짜리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러면 리스크가 어떻게 돼? 시공에서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야. 훨씬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1차. 두 번째가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 비용은 무조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 비용은 반드시 발생을 한다. 지불에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계획에 따라서 설계 리스크 높이가 결정된다고 했지. 네. 그래서 설계 리스크는 이전에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설계에 따라서 시공 리스크의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시공 리스크의 높이 결정이 돼. 네. 그래서 계획에서 설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실현 가능한 건축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공사를 할 때는 건축주의 계획이 반영된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건축주를 위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계약된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돼야지 리스크가 확. 줄어들고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건축이 진행되는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기로 했지, 그지? 네. 빵